영화 검은 사제를 혹시 보셨는지요? 악령을 퇴치하는 구마 사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사제는 부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악몽에 시달리고 그리고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상을 받지 않을 텐데 구마 사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제가 만날 분은 이런 구마 사제처럼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 나타난 이런 과학적인 단서들을 구성을 해서 어떠한 행동들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범인을 검거하고자 하는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서 별로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22년을 이 과학수사 현장에서 있어 왔던 것은 아마도 그 범인을 검거할 때의 어떤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범죄 현장에 나가서 내가 만났던 피해자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해줄 수 있었다는 이런 보람이 오히려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을 처음으로 만나 뵈서 네. 상상의 나래를 폈는데 네. 조금 다르네요. 날카로워서 네. 이 직업 자체가 마르고 네. 좀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이 정도의 좀 네. 여유가 있어야지 이것도 하지. 너무 이렇게 분석적이면 네. 아마도 이 일하다 쓰러져서 네. 국내 1호 프로파일러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다고요. 네. 그 사건이 발생하면 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왜 했을까, 프로필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입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CSI는 예를 들면 범죄 현장에 나타나 있는 이런 지문이라든지 이렇게 물을 마시면 거기에 묻어 있는 DNA라든지 이런 걸 채취해서 신원을 밝히는 거죠. 아, 이 사람 홍길동이야. 네, 이 네, 지문의 네. 주인공은 예. 누구야? 예. 이렇게 사람을 찾는 것인데 프로파일러들은 예를 들면 도대체 어떤 유형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용의자들을 압축하는 거죠. 수많은 용의자 중에 좀 이러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모두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다 대충 알죠.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근데 뭘 보고 아십니까, 선생님은? 팔을 많이 흔들든가 네. 다리를 투벅투벅 걷던가 그렇죠. 네. 머리를 막 이렇게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 그게 선생님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은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 현장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네. 잠깐 삭스 치는 게 범인들도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람이 내가 참 내 성격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바꿔봐야지. 이렇게 늘 고민하고 결심을 하는데 사람 잘안 성격이 돼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범죄라고 하는 이런 긴장된 순간에는 자기의 어떤 습성들이 나타나죠. 범인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시냐면서요. 네. 왜 그런 동기를 가졌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다른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좀 과학적인 추론들이 가능해지죠.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네. 공감이 되실 것 같은. 공감은 아니고요. 아니 공감 죄송합니다. 좀 이해. 그러네요. 이해. 예, 예. 그러니까 공감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감정의 교류들이 되죠. 네네, 아, 네.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예. 정말 거기에 제가 막 집중하고 빠지고 막 전이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예. 정신과 의사들도 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똑같아지는 그럼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이제 나라는 사람을
찾아서 돌아오는 시간들이 가끔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네. 주로 이제 뭐 술 마시기도 하고 그 같은 일을 하는 팀원들끼리 우리 팀원 너도 같이 힘들었구나 안정을 찾는 거죠. 네. 그게 며칠씩 가기도 해요. CSI원들은 이 지분 내 주인공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프로파일러들은 그 흔적이 왜 그렇게 나와 있느냐. 이게 술을 마시기 위해서 나와 있는 손의 형태이냐,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잡아 있는 손의 형태이냐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은 애초에 그냥 이 술병을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떤 분노가 폭발한다든지 원인되는 이유가 발생을 해서 이 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1차 추론이 이제 가능. 89년도에 이제 경찰이 되어가지고 네네. 강력 형사를 좀 하다가 예. 93년도부터 이제 과학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I죠. 현장에 나가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가 2000년을 막 넘어가던 시기인데 지존파니 막가파니 이런 네. 범죄자들이 나와서 예. 정말 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 현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범행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증거물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 당시에 근무할 때 처음으로 이제 분석 업무를 하게 됐죠. 예. 그냥 최초이지 최고의 프로파일러는 아니에요. 하시는 게 굉장히 다른 분하고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대체적으로 제가 아주 분석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이렇게 아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 범죄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좀 오래 보는 편이죠. 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프로파일러들의 모습은 네. 명석한 두뇌와 네. 뭐 사건 현장을 뭐 엄청나게 빠르게 이해를 해서 네. 다 알고 있듯이 얘기를 그렇죠. 하고 네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형사들은 다 네. 기가 죽고 정말 현장은 어떤가요? 아니 그 드라마 같은 나 영화는 슈님 네. 이걸 어찌됐든 1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전개가 되는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 분석은 네. 한 단계를 넘어가는데 뭐 한 2, 30일 걸리기도 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막 범인을 잡는데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정말 진짜 그 능력이 있으셔서 막 하면 네. 옆에 있는 형사들하고 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명석한 두뇌와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멋있어 보여갖고. 네.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범인들하고의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대체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오면 이제 긴장도가 높죠. 얼마의 형을 받고 이제 이 범죄를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주장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게 좀 과장되거나 이러면 거짓말처럼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네, 이런 네. 특성들은 예. 공감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죠. 막 조종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뭐 물 떠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을 막 심부름시키고 통제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단호하게 하죠. 내가 지금 질문한 것에 끝까지 대답해. 그럼 내가 물 떠다 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단호함과 친절함을 구분을 해서 물 떠다 달라고 했을 때 물 떠다 주면 벌써 맥락을 이렇게 끊으려고 하죠. 대화의 맥락을 끊고 그러니까 정말 물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감각적으로 저희가 그 순간에 소위 이제 기싸움으로 표현이 되는데 초기에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엔 좀 편해요. 한번 이기고 나면. 한번 이거 접은 적은 없으시죠? 질본한 적은 몇 번 있어요. 질본한 적 있으세요? 네. 이제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팽팽하죠. 시간들이 오래 가고. 근데 결국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사람과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왜 그랬는지 자기 심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과 얘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많이 아프죠. 네. 마음도 아프고 돌아가신 피해자들 생각도 나고 네. 힘들죠. 그런 겁니다. 눈물 들리시나요?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러세요? 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경우, 울거나 또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감정을 막 그냥 얘기를 이제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국내 프로파일러라는 네. 개념이 없었을 때부터 시작을 네. 하신 거잖아요. 발령이 나가지고 너는 네. 이제 프로파일러 근무를 해라. 그래서 네 하고 발령이 났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시키고 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달 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한 일주일은 너무 편했어요. 네. 야 정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구나.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네. 현장에 가면 내가 하다못해 이 지문이라도 하나 채취하면 네. 도둑놈이라도 하나 잡을 텐데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서 정말 한 달 만에 우울증이 왔는데 그 집에 가서 보람이 없잖아요. 당신 오늘 고생했어 집사람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했죠. 고민하다가 그래 이 답은 사람한테 있겠구나. 내가 사람을 분석하려면 네. 사람을 만나자. 검거된 네, 범죄자들을 만나러 다녔었죠. 만나고 듣고 물어보고 하니까 어떤 사건을 이렇게 네, 주어진 게 저지르고, 아닌데도 네. 그냥 이렇게 그 네, 사람들을 검거된, 만나면서 그게 이제 10명, 뭐 50명, 100명, 막 200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나요? 좀 사람들이 왜곡돼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알버트 앨리스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인 박탈감들 이런 사회에서 문제는 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감정들을 느낍니다. 네. 상대적 박탈감은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비교해서 하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하는 감정들이면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예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박탈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뭐지? 잉여인간 같아. 이런 감정을 가져서 굉장히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문제가 발생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공격하는 거죠. 왜 나는 어차피 사회 구성원이 아니니까. 그 구성원들이 다 적같이 보이고 뭔가 부정을 저질러서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감정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범죄들이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잉여인간 네. 같은 생각을 네. 갖는 마음에 뭔가 돋보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까요? 막 이렇게 그런 뭔가를 하면 다 부분들이 있죠. 초점이 나한테 네. 오고. 그런 부분들의 범죄 유형도 있습니다. 예. 방화 범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지만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심리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시기합니다. 시기. 이 질투와 시기할 때 이 시기의 감정인데요. 질투는 우리가 보면 뭔가 갖고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기제죠. 나와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네. 누가 와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러면 야 네가 왜 자꾸 내 애인한테 밥 네. 사주고 술 사줘. 네. 내 애인과의 나와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데 네. 이 시기의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무엇이든 가족이든 사랑이든 행복이든 지위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을 무조건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감정이 네, 시기의 네. 감정이죠. 예. 너무 행복하게 웃음을 미소를 띠면서 길을 가는 여성을 보면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나는 행복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내가 칼로 찔렀습니다.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막 파괴하는 거죠. 저마다 사람들이요 아주 지금 극한의 범죄 행위로만 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저마다 네. 다 갖고 있는 그럼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뭘까요, 정말? 누구다. 저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해결이 네. 돼야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꿋꿋이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이론상, 심리학의 이론상을 보면 뭐 사람은 동일한 자극에
전부 다르게 반응을 한다. 네. 성격 유형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희 직장에도 보면 네. 그 상사한테 막 혼나는 직원이 있거든요. 네. 결제를 가서.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막 혼나면 결제판을 탁 덮고 나오면서 야 오늘 소주나 한잔 먹으러 가자. 그리고 시원하게 나가요. 예. 제가 혼났나 안 혼났나 잘 구분이 안 돼. 근데 어떤 직원은 한 10분 동안 시큰 깨지고 나면 완전 좀비처럼 걸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깨졌는데. 세상 다 산 것처럼. 예. 똑같이 왜 10분 동안 혼이 났는데 하나는 멀쩡하고 하나는 저런 그 심리적인 상처를 입나. 이 사람 성격 중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좀 밝은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마음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많고.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회들이 많고. 저도 굉장히 힘들 때 그 네. 감정이 누군가하고 나누지 않으면 네. 이제 부끄럽거나 아니면 이런 것 갖고 누구하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해서 안 나누면 이 감정이라는 게 엄청 부풀려져 갖고요. 네. 소용돌이를 쳐요. 네. 근데 어느 날 누군가의 그냥 옆에 있는 수녀님이나 네. 옆에 있는 뭐 친구나 이렇게 얘기를 툭 던지면 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네. 그냥 삭감이 네, 될 네, 때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들조차 마음의 문을 누군가에게 열지 네. 않았다거나라는 네. 문제가 근데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수님. 이제는 그런 것들, 야, 다 그래, 다 힘드니까 사람들의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이런 문제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소용이 없죠. 뭔가 해결책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 야, 다 힘들어. 그렇지만 열심히 해, 그래도. 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쉽진 않아요. 근데 저희 팀원이 막 힘들다 그러면, 야, 다 힘들어. 저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원래 꿈이 경찰이셨어요? 크게 꿈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래 꿈은 뭐였어요? 젊은 시절에 나도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빨리 접었죠. 접으신 빠른 거예요? 시간에. 접힌 거예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집안의 또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제가 장남이고 제가 정말 하고 싶고 의지가 있었으면 되었겠죠. 근데 경찰은 뭐 특별한 직업은 아닌데요. 이 프로파일러가 됐다는 게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네. 그냥 경찰관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지금보다 마음 편하시죠. 아니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형사기동대를 하시다가 과학수사요원으로 계시다가 네. 프로파일러까지 이렇게 뭐 누군가 이제 제 선배가 야, 너 그런 거 한번 해봐. 그냥 내가 이걸 뭘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하고 그냥 했는데 조금 성적이 좋았어요. 여러 가지 현장에서. 그래서 예. 가서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좀 잘하는 거였구나. 예. 이걸 이제 몰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변에서 야 너 그거 그냥 해. 너 정말 잘하니까? 어울려. 예.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또 어느 날 저를 이 업무를 하도록 하신 분이 계세요. 야 너는 좀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좀 자료를 수집하고 심리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 필요한데 너 그거 한번 해봐. 그래서 네 하고 했는데 그게 또 한 달의 우울증을 지난 이후로는 그 사람 만나고 그런 게 정말 몰랐던 거를 내가 알게 되고 네. 그런 것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것도 잘하는 거였구나.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보는 저를 믿고 예. 이게 좀 실천에 옮겼던 것 같아요. 예. 그거 해서 될까 말까?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네. 많으셨네요. 저는 정말 대체적으로 보면 인생이 크게 보면 이게 묻어가는 스타일이라 숟가락만 네. 주면 누군가 이렇게 좀 차려준 훌륭한 분들 밥상에. 옆에서 야 너 이쪽으로 가봐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가면 또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걸 제 스스로 볼 수 없으니까 근데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어떤 네. 심리학이 네. 기반이 돼야 되면 집사람한테 장학금을 받았어. 야간 대학을 이제 하나가 있으면서 예. 다니고 이제 사회학 공부도 하고 석사도 마치고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해서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것들과 저는 막 이렇게 연결고리들을 찾게 되니까 네. 너무 공부도 재밌고 그래서 내가 이게 나한테 정말 맞았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한테 네. 공부하는 소리를 안 해요. 언젠가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때 해라.
집사람 많이 싸우죠. 그게 방치라고 생각을 하는 집사람과의 끝없는 전쟁을 하죠. 아이들에서 공부를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언젠간 나중에 아이들이 혹시나 아버지 그때 왜 저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약간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도 못하고 약간 긴장 상태 있고 이런가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 TV 나오면 네. 제가 못 보게 하거든요. 내용들이 다 그냥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뉴스 보도, 인터뷰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형사기동대로 일하실 때는 몸싸움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프로파일러로는 겉으로 몸은 상하지 않지만 내상을 좀 입으실 것 같고. 네. 안팎으로 아주 힘든 생활을 벌써 한 27년이 됐죠. 27년 되셨어요. 89년도니까. 예. 아, 경찰이 돼 보니 내가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참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게 참 이분들이 과연 누구를 기다렸을까? 응? 무참히 공격을 당하면서 그러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을 빨리 잡아달라는 경찰관일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찰관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이름은 몰라도 나를 기다렸을 수 있다면 뭔가 여기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동기화가 되니까 네. 많은 게 보입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구나. 두 가지가 다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피해자가 당했을 어떤 그 네, 끔찍한 네, 현장 자체도 아프고 또 범인과의 그 면담을 통해서 네, 얻어지는 네.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아프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인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대충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좀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처럼 크게 내상을 안 입을 것 같은 모습으로라도 살아야지 이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네. 이번에 부천의 일도요. 네. 특히 이제 그 자식과 부모 간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기대가 있잖아요. 네. 나는 아버지한테 어떤 걸 기대하고 아버지는 또 아이들한테 어떤 걸 기대하는데 이 기대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서 어떤 매개를 할 수 있는 또 부족하고 이런 경우에는 충돌이 생기죠. 사실 사람이 예수님도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우리가 배려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낳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네.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해주고 널 정말 배려해줬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큰 오해가 생겨서 그러면 내가 더 서운하죠. 나는 배려한 거야. 근데 네가 서운하다면 나 이해할 수가 없어. 네. 이런 균열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자기를 배려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진 분이 밤길을 걸어가면서 호롱불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왜 등불을 들고 가나. 이 사람은 누군가 와서 자기한테 부딪힐까 봐 들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배려가 돼야 되는데 나는 널 정말 배려했어. 가족 내에서 내가 부모로서 막 이렇게 희생하고 너를 가르쳐주고 널 위해서 말이야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사실 자기가 할 건 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자식들이 원하는 배려는 그게 아닌 경우가 많죠. 그보다는 좀 더 내 말을 들어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 심리 분석하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네. 그 아버지도 어렸을 때도 네, 방치되고 방임되고 사실은 이게 방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거든요. 네, 예. 내 편이 없이 어릴 때 잘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수도자로서는 보기가 조금 네. 과했던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네, 네. 제가 그 영화를 네. 이제 저희 수도회가 청소년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수행들하고 갔어요. 네, 영화를 네. 보러. 그 주인공이 네. 외박을 하고 들어왔는데 네. 아무도 나를 혼내키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네.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네. 방임이죠, 방임. 근데 사실 이 시대에 겪는 남편들, 아버지들 또 대부분 그렇죠. 저도 집에 가면 반응이 없어요.
읽어봤는지 때는 이때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주 짧은 반응 이외에는 그냥 맞구나. 서운하죠. 그 범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연쇄살인이라고 네, 네, 하나요? 네, 네. 그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것과 연속성으로 벌어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다쳤지만 한꺼번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뭐 마구 상대방을 막 칼로 공격한다든지 이런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연쇄성이 있는 범죄들은 아주 계획을 세우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이번에 범행했을 때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기가 검토하고 또 다음 범행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그 준비하고 막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진화가 되죠. 그래서 연쇄 범죄자들은 진화를 합니다. 더 발전을 하는 거죠. 초기에 이런 것들을 차단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죠, 프로파일러들의. 범행 도구를 추억으로 간직하는 네, 범인들도 있다고요. 네. 서울 서남모 연쇄살인 사건 내에서도 네.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행 도구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자기의 어떤 행위를 하는 범죄 행위를 하는 그 중요한 어떤 매개체입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한 행동, 범죄 행동, 사람을 공격하고 살해하고 하는데 썼던 그 물건들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나와 피해자 그 중간을 연결시키는 어떤 고리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함부로 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하시거나 해서 이렇게 발견한 적도 있으신가요? 네, 근데 그 신문은 사실 유도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 말은 잘 쓰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말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을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 범죄자가 무엇을 중요시하느냐를 우리가 찾아내서 유추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런 범죄자는 결코 범행 도구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수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예. 만나서 이 대화를 해보면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혼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범행 도구, 또 자기의 물건, 자기 생각 이런 것들만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 느끼는 감정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네.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또 동물을 대상으로 네. 연습을 하는 네네네. 그런 범죄자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보면 오직 포커스가 그 소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터널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주변 환경은 보이지 않고 오직 출구만 환하게 보이는 이 현상이죠. 뭔가 막 고려해야 될 많은 부분들은 의미가 없고 오직 출구만 내가 가야 할 곳만 목적. 바라보는 네. 이런 터널 사이트 이런 현상들을 일으켜서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돼도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타인의 삶은 무의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끔찍한 범행 도구를 준비해도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나 하지만 본인한테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물건들이 될 수가 있죠. 혹시 그 범죄 드라마를 좀 자주 보세요? 네, 저는 거의 안 봅니다. 좀 답답해서 안 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현실과의 어떤 괴리감들도 있고 예. 특히 이제 뭐 그 유영철이 검거되고 나서 나온 그 영화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야, 너 그 영화 봤어? 그거 걔 그 모티브를 한 거잖아, 범인 사건. 그럼 제가 이렇게 답변하죠. 야, 내가 2년 동안 이 사람을 분석하고 추적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아주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보아오고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내 돈 내고 또 영화를 또 보러 가냐 내가? 네. 보기 싫다. 그래서 안 봅니다. 영화는 영화고 그러나 그거를 늘 내가 출근하면 그 장면들이 반복되는데 야 이거 돈 내고 가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거의 안 봅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도 네. 정말 그 타인의 아픔이나 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네. 그들과 대화를 하기가 네.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목표가 있죠, 지현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써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더 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내가 너하고 얘기를 하면서 힘들지만 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내가 또 다른 제2의 너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 빨리 더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내가 차단할 거야, 막을 거야. 이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막 억지로 이겨낸다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산지기 하고 싶어요. 산지기. 산을 지키는 산지기. 그냥 산에서 사람들하고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글 쓰는 걸 좀 좋아해서 글을 쓰는 작가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네. 그건 두렵죠. 우리 고양이 한 마리 튀어나와도 얼마나 놀라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는 경우는 많고요. 또 그런 이제 그 서나무 사건 수사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골목골목에 이제 범행이 벌어지는데 네. 그 시간대에 이렇게 가거든요. 검거되기 전에. 예. 그럼 다니다 보면 동네 분들이 신고를 하세요. 저 이상한 놈이 지금 골목에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저를 잡으러 그 사람들이 막 신고받고 온 경우도 있고 골목에서 뭐가 이렇게 탁 나오면 놀라지. 가실 때 혼자 가세요? 이제 파트너하고 가는데